이 책의 내용은 모두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경험, 사고방식, 행동들과 관련돼 있다. 이 책은 또 금융교육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불공정한 경쟁 우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구시대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가는 차고에 두 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원숭이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 금융세계의 변화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고방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고방식에 적응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다.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부자였던 사람들이 내일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의 중산층이 내일의 빈곤층이 될지도 모른다. 단지 어제 A 학점을 받았다는 사실이 오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책은 과거에서 벗어나 부와 기회가 넘쳐나는 용감한 신세계로의 이동을 다루고 있다. 진짜 금융위기는 낡고 쓸모없어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교육 제도의 위기이다. 금융위기는 우리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자리, 세금,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 줄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학교는 손에 쥔 것을 버리지 못해 함정에 빠진 원숭이가 되도록 만드는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정직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나의 가난한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들은 부자들을 증오하고 정부가 자신들을 돌봐주기를 기대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 금융교육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바란다. 지식이야말로 진짜 돈이다. 1장 지식. 왜 금융교육이 중요한가? 자주 묻는 질문. 나는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간단한 답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른다면 아무에게도 돈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설명. 당신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해줄 사람들은 많다. 그들은 돈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잘 관리해 줄 테니 라고 말한다. 최근 금융위기에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이들의 말을 믿고 돈을 맡긴 사람들이었다.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은 당신의 금융교육 수준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설명. 당신이 금융교육을 투자받지 못하면 투자 위험은 높아지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도 줄어든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집과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거나 은행에 저축한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는 가장 위험한 투자이다. 당신이 금융교육을 받으면 투자 위험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어 수익이 늘어난다. 다시 말해 더 낮은 위험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세금도 덜 낼 수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테크 충고를 따르거나 전통적인 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투자 자문을 받아야 할까? 2007년 세계는 서브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 알게 되었다. 세계의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자 한때 존경받던 거대 금융기관들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잔해만 남기고 사라졌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이 파산을 선언했다. 미국 금융 역사상 최대의 파산 사건이었다. 2008년에는 또 미국 최대의 증권 회사인 메릴린치도 파산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인수당했다. 메릴 린치가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해주고 그들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던 회사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메릴 린치는 2011년에 들어서야 정상화되었다. 메릴 린치의 홈페이지에는 당신의 재산을 다시 증식시켜줄 재무 상담사를 오늘 당장 만나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을 다시 증식시켜준다는 말에 주목해보자. 만일 당신이 똑똑한 사람이라면 왜 재산을 다시 증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손해를 봤다면 또다시 그들에게 돈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AIG와 페니메이 그리고 프레디 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워렌 버핏과 그가 운영하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도 금융위기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 사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에 AI의 신용등급을 부여해서 독버섯 같은 파생 상품을 전 세계 투자자들과 연금 펀드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부에 판매한 주체는 버핏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였다. AI의 등급으로 포장된 비우량 담보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이다. 버핏의 회사는 이런 세계적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데 일종의 도구 역할을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버핏을 존경스러운 투자자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버핏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회사들 웰스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너럴 일렉트릭, 골드만삭스는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십억 달러의 구제 금융까지 받았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진정한 투자 비법일까? 금융위기 동안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압류당했다. 지금 이들의 집값은 대출을 받을 당시의 가격보다도 더 하락한 상태이다. 2010년에 보스턴 대학은 미국의 퇴직연금 펀드에 6조 6천억 달러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퇴직연금 펀드의 손실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퇴 자금의 여력이 부족하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미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쇼핑카트를 끌고 다리 밑에서 생활해야 할까? 의료 보장제도까지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누가 미국 시민들을 돌볼 것인가? 시애틀의 컨설팅 회사인 밀리만은 미국 100대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2010년 8월 기준으로 1,08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 달 동안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서 일하기 때문에 노후가 보장됐다고 믿는 미국인들이 앞으로 큰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인들은 평생 보장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미국 근로자 대부분은 401k와 같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연금에 적립된 기금이 고갈되거나 소진된다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들은 꿈같은 은퇴 생활 대신 악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160만 명의 공무원과 은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연금과 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의 노후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다른 공무원 연금의 손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본 것으로 악명이 높다.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미국에서 가장 부패해 있고 가장 무능한 공무원 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에 스탠퍼드 대학은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과 캘리포니아 교원 연금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둘을 합치면 부채 규모가 약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5천억 달러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다. 정부 공무원으로 취직해 직업 안정성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금융 전문가들이 만든 최악의 경제 위기. 이제 당신은 내 말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과 고립돼 살지 않았다면 당신은 금융위기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금융 관련 조언을 구했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금융 전문가들, 즉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대공황이라고 불리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각종 금융기관들의 리더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도 왜 우리는 이런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왜 부자들은 더욱 재산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는 것일까? 왜 세금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은 고갈되는 것일까? 왜 임금은 하락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것일까?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랐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왜 은퇴 자금의 부족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것일까? 학자금 대출의 빚을 안고 대학을 졸업한 많은 젊은이들이 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일까?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는 부동산에서 비롯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위기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받은 낮은 수준의 금융교육과 대중들이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닐까?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금융위기에 처하게 됐을까? 이제 우리는 금융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학교 선생님들이 금융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금융위기를 불러왔을까? 캘리포니아 교원 연금이 재정적인 문제를 겪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고 있을까? 학교는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는 금융교육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에 앞서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살펴보자.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변기를 사용하는 훈련을 시킨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화장실 사용에 대해 교육시키지 않는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용어는 교육과 훈련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간단하게 말하면 벨이 울리면 파블로프의 개는 배가 고파져서 주변에 음식이 없어도 침을 흘린다는 것이다. 파블로프의 개라는 용어는 유명한 러시아 심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이반 파블로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파블로프는 개의 소화기관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그는 조건반사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다. 파블로프의 개는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 광고주들은 파블로프의 개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 오늘날 일본 아메리칸 패밀리 생명보험은 오리를 사용해 우리를 세뇌시키고 게이코는 초록색 도마뱀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의 돈을 은행과 연금 펀드에 맡긴다. 많은 학교들이 교과 과정에 금융교육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파블로프가 음식이 없어도 침을 흘리도록 개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수백만 명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훈련을 받고 있다. 잘 훈련받은 당신은 다음의 빈칸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라. 그리고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그리고 부채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재산이다. 당신의 수입 범위 안에서 살아라. 뭐야? 채권, 펀드처럼 잘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사모펀드처럼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금융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른바 금융전문가라는 사람들이 TV에 출연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돈을 저축하라. 그리고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빚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집은 자산이다. 수입의 범위 안에서 살아라.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이것은 금융 교육이 아니라 파블로프가 개에게 적용한 훈련과 같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광고주들이 담배와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2007년에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는 많은 사람들은 직장과 집, 퇴직연금, 저축 등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교육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편승한 대학들은 저축의 지혜를 선전하는 은행 직원들을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편입시켰다. 대학들은 또 금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라는 것을 믿도록 훈련시키는 재무설계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돈을 맡기는 것은 훌륭한 금융교육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개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최종 결과이다. 나는 이런 교육자들이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이 교육시킨 은행가와 재무설계사들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금융위기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조직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리먼 브라더스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금융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선발해 회사를 위해 일하도록 훈련시키고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만들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금융교육이 아니라 영업교육이다.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이유. 며칠 전에 나는 돈 문제로 다투고 있는 소년들 옆을 지나치게 되었다. 지금 $10,000가 있는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말하면 금융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영업교육을 잘 받은 재무설계사들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 잘 분산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장기간 당신의 돈을 나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이런 충고를 따랐던 사람들은 현재 가장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이 버나드 메도프가 부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돈을 자신에게 맡기도록 한 방법이다. 메도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금융 피라미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폰지 스킴이라는 용어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폰지 사기는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기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주식시장, 부동산, 다단계 사업, 그리고 뮤추얼 펀드도 이와 비슷한 금융 사기이다. 높은 수익을 바라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게 되면 금융 사기는 끝난다.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과 나중에 새로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공포에 질렀다. 그들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다. 저축을 한 사람들도 돈을 찾아가려고 하자 거대한 금융 사기와 같은 세계 경제는 거의 붕괴될 뻔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맡기지 않고 찾아가기 시작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마침내 무너졌다. 세계 경제를 구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자와 저축자들에게 그들의 돈이 안전하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고 또 다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와 금융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정부가 후원하는 폰지 사기이기 때문이다. 이 거대한 금융 사기는 당신과 내가 금융 시스템을 믿고 또 계속 돈을 맡기는 동안 지속된다. 젊은 미국 근로자들이 우리를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상상해보라. 세계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 붕괴될 것이다. 세계적인 폰지 사기는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득이 되지만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금융교육을 주장하면서 이 책을 쓴 이유이다. 합법적으로 정부가 승인하는 폰지 사기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것이 내가 취직을 하지 않고 저축을 하지 않고 주택을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채를 갚지 않고 수입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또 주식과 채권, 뮤추얼 펀드에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부패해 있고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따랐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파산했다. 이 점을 명심하라. 금융 교육을 최대한 단순화시키면 다음에 5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역사, 정의, 세금, 부채, 동전의 양면. 이 책을 통해 나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교육의 5가지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 자주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자 아빠의 교훈. 나의 금융교육은 9살이 되던 해에 시작되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인 나의 부자 아빠는 모노폴리 게임을 이용해 돈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부자 아빠는 우리와 게임을 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돈 버는 전략인 돈 버는 전략이 모노폴리 게임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나와 내 친구는 호기심이 발동해 그 공식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부자 아빠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직도 그 전략을 모르겠니? 지난 수년 동안 모노폴리 게임을 해왔는데 그 방법은 바로 너희들 앞에 있단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이 게임을 하고 돈을 벌었어도 우리는 부자 아빠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마침내 부자 아빠는 부자들의 가장 위대한 공식 가운데 하나는 초록색 주택 4채가 붉은색 호텔 1채가 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부자 아빠는 친구와 나를 당신의 진짜 집으로 데리고 갔다. 부자 아빠의 집은 5에이커, 약 6,000평 정도나 될 정도로 넓었다. 그는 언젠가 큰 호텔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 아빠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은 뒤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많다. 하지만 모노폴리 게임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너희들처럼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 비록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나는 부자들의 공식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배우는데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이다. 부자 아빠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전통적인 학교를 다니는 대신 힐로라는 작은 도시에서 다른 섬에 있는 주도인 호놀룰루까지 비행기로 이동하면서까지 비즈니스와 영업 그리고 투자 강좌에 참석했다. 그의 목표는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취직을 원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자신의 계획을 실현시켜주는 교육을 받는 것이었다. 10년 뒤에 나는 그가 가난한 사람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을 목격했다. 19세가 되었을 때 나는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기 위해 학교가 있는 뉴욕에서 고향인 하와이로 돌아왔다. 나와 내 친구는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부자 아빠의 호텔인 펜트하우스에서 요란한 새해 파티를 열었다. 자정이 지나 파티가 끝났을 때 나는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와이키키 해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부자 아빠가 현실에서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했다. 부자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나는 하와이에서 그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는 건물들을 자주 지나간다. 부자 아빠는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부를 지키는 것은 부를 성취하는 것만큼 어렵다. 이 때문에 부자 아빠는 세금과 자산관리 그리고 공증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어느 날 부자 아빠에게 그 이유를 묻자 열심히 일했는데도 정부나 다른 누군가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똑똑하지 못하면 정부가 내 돈을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해 돈을 잃으면 주식 중개인이 손해를 물어주지 않는다. 똑똑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돈을 벌기에 앞서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답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고 1년에 서너 차례 비즈니스 교육과 투자 교육에 참가했다.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투자를 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부부는 광고, 금, 옵션 거래, 외환 거래, 압류, 자산 보호 등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나의 부자 아빠처럼 우리 부부는 이런 방법을 통해 금융 지식을 쌓아갔다. 부자 아빠는 구체적인 교육 주제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떻게 금융 지식을 배우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금융 교육. 금융거래 기록을 보면 나는 아직도 약 100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돈은 나일론으로 만든 서퍼용 지갑을 만드는 첫 사업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진 빚이다. 1986년 우리 부부는 여느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풍족하지 않았다. 1987년 10월 19일 다우 산업평균 지수는 508포인트로 전해에 비해 약 22%나 폭락했다. 1988년에 조지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그해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했고 부동산 시장도 폭락했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폭락 여파는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었고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비관론이 팽배했던 1989년에 나는 아내에게 지금이 투자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번듯한 직업도 없고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투자 자금을 대출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설상가상으로 금리는 9%에서 1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우리는 수없이 은행 문 앞에서 뒤돌아서야 했다. 은행들은 왜 최악의 시기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실에서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설명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킴은 계속 금융 관련 수업을 듣고 독서를 하고 수백 채의 부동산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목표는 10년 안에 20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느리게 진행되었지만 노하우를 습득한 아내는 20채의 집을 사겠다는 목표를 18개월 만에 달성했다. 무려 8년이나 앞당겨 목표를 이룩했지만 그녀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거래를 할 때마다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거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깨닫게 되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부의 원동력이 되었다. 1994년에 나와 아내는 재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회사를 팔고 우리의 소득을 재투자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60채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당시 나는 47세였고 아내는 37세였다. 우리는 한 달에 $10,000를 벌었고 3,000달러를 지출했다.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재정적으로 자유로웠다. 우리는 평생 지속되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나와 내 아내는 돈 없이 가난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다. 내 경험으로 볼 때 가난은 비참한 것이다. 1985년에 나와 아내는 잠시 동안이지만 집이 없어 친구의 지하실이나 빈방에 거주해야 했다. 우리는 이사도 자주 다녔다. 당시 상황으로 보자면 아내는 나와 이혼했어야 했지만 더 좋은 인생을 함께 성취하기로 한 약속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나의 부자 아빠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성공하기 시작한 우리 부부는 절대로 금융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비록 시작은 고통스러웠지만 금융 교육 과정에서 겪은 성공과 실패가 우리를 부자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현실적인 금융 교육의 힘이고 지식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가 되는 이유이다. 부자 되기 좋은 시점 1987년 주식시장이 붕괴한 이후 세계 경제는 두 번의 대폭락과 회복을 경험했다. 이 두 번의 폭락과 회복은 나와 아내를 재정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다. 1990년 당시 세계 경제는 2010년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부자가 되기 좋은 시점이다. 1990년 경기 침체기에 우리 부부는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과 그 과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 가지 변화는 숫자 뒤에 있는 0개의 개수가 조금 더 늘었다는 것이다. 내 아내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45,000달러를 주고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을 매입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신용은 빵점이었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우리가 자영업자였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에게는 약 100만 달러의 빚이 남아 있었다. 당시 금리는 9%에서 14% 사이였다. 모든 현금이 국제교육회사를 설립하는 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에 우리 부부에게는 쉽사리 투자할 사람이 없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창의적인 자금 조달에 대해 가르쳤고 그녀는 집을 구입하는데 5,000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아내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포함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주택 임대에서 매달 25달러의 소득을 얻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골프코스가 있는 4,600만 달러짜리 리조트를 매입했다. 아내가 거의 모든 일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도 매입 과정은 이전과 동일했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변한 것은 45,000달러와 46,000달러, 45,000달러와 4,600만 달러, 즉 숫자 뒤에 붙은 0의 개수이다. 그녀의 금융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아내의 현실적인 금융교육은 수업, 세미나, 연구 독서, 성공 실패, 호황, 불황, 사기꾼, 거짓말쟁이, 스승, 악덕 동업자와 훌륭한 동업자 등이 포함된 길고 긴 과정을 거쳤다. 금융 지식이 쌓이면서 그녀의 자신감이 늘었고 투자 위험은 감소했으며 투자 규모는 커졌다. 우리 부부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2007년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들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보았는가? 간단한 답변. 금융교육 덕분에 우리는 전통적인 금융 조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당신들만이 알고 있는 부의 법칙은 무엇인가? 경제가 침체되는 와중에도 당신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우리가 계속해서 모노폴리 게임을 했기 때문이다. 설명. 모노폴리 게임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값진 교훈이 있다. 첫 번째 교훈.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라. 우리 부부는 주중에는 함께 금융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투자를 했다. 우리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다. 작은 부동산 하나를 사기 전에 반드시 100개를 둘러보자는 것이었다. 부동산을 볼 때마다 특히 나쁜 매물일수록 우리는 더욱 현명해졌다. 알다시피 시장에 나온 상품들은 대부분 나쁜 투자 상품들이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투자 대상은 주식일 수도 있고 기업체일 수도 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남성들이 시장에 뛰어들어 화려한 주목을 받고 큰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만 주로 실패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 천천히 시간을 갖고 경험을 쌓아라. 부동산을 좋아한다면 부동산으로 시작하라.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주식으로 시작해도 좋다. 당신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작은 실수에서 배우고 큰 꿈을 꾸어라. 두 번째 교훈. 자본 이득보다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많으면 현금도 더 많아진다. 모노폴리 게임에서 붉은색 호텔은 현금 흐름이 훨씬 많다. 돈과 금융교육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금 흐름이다. 현금은 항상 움직인다. 나에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에게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현금은 흘러나간다. 진정한 금융교육은 현금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금융교육을 받은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알고 있지만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본 이득을 위해 투자한다. 이것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이다.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 주식의 가격이 상승해서 매도했다. 이머징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가? 금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 순자산 가치가 증가했다. 차량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골동품 차에 투자했다. 간단히 말하면 최근 금융위기 동안에 손해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본 이득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투자 대상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투자를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이 붕괴되면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심지어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많았다. 더 간단하게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현금 흐름과 자본 이득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부동산 하나를 매입할 경우에도 우리 부부는 위 도표의 왼쪽 그림처럼 현금 흐름을 위해 투자한다. 투자 대상이 45,000달러짜리 침실 2개인 집이든 아니면 골프코스가 있는 400개의 객실을 갖춘 4,600만 달러짜리 리조트이든 현금 흐름을 위한 투자는 재무제표상에서 돈이 나에게로 들어와야 한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한 3,000채 이상의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우리 부부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그 지역에 안정된 직장이 많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것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유지되는 이유이다. 부동산은 주변에 일자리가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라. 우리는 최고급 주거용 부동산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우리는 파트너인 켄 맥엘로이와 함께 안정된 직장이 많은 지역에 직장인을 위한 주거용 부동산 위주로 투자했다. 원유가 생산되는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도 사람들은 살 집이 필요하고 계속 석유를 소비해야 한다. 대학이 있는 도시도 꾸준히 고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이 있는 지역에도 주택을 구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투기꾼들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부동산의 거품에 의존해 투자한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팔아 큰 이익을 얻지만 부동산의 거품이 터질 때 투기꾼들은 패가 망신한다. 모노폴리 게임에서 우리는 현금 흐름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초록색 집이든 아니면 붉은색 호텔이든 현금이 들어와야 한다. 모노폴리 게임이든 현실이든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다.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90%는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르내리기를 기대하면서 자본이득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은 도박과 다름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한다. 평균적으로 주식시장은 1년에 8% 정도 상승한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투자는 기본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현금 흐름에 중점을 둔 투자가 아니다. 현금 흐름을 위해 투자하려면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